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갈 건데 해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각 단원별로 몇 문제씩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보는 어쨌든 3학년 올라가서 보는 첫 시험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단원별로 몇 문항씩 나왔는지를 좀 판단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문항이 그대로 뭐 평가원 문제에서도 그대로 문항수가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어느 정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1단원 있었죠? 1단원이 이제 고체지구입니다. 고체지구. 그 다음에 2단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체지구, 유체, 대기와 해양. 그 다음에 3단원이 자, 우리가 천체 쪽이죠? 천체. 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제 3개의 단원으로 이제 이번 개정 교과에서는 이제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단원이 크게 4개였다 보니까 4개 단원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5문제나 뭐 6문제, 좀 적게 나오는 단원은 4문제. 이렇게 4문제에서 6문제 사이에서 거의 맞아 떨어져서 20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자, 이번 개정된 다음부터는 이제 3개의 단원인데요. 사실 이 3단원 쪽이 조금은 내용 자체가 좀 적어요. 알았죠? 내용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아마도 1단원, 2단원에 비해서 3단원이 문항수가 조금은 적게 출제가 된 어떤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3단원이 지금 보니까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 것 같아. 그리고 1, 2단원이 합쳐져서 7문항씩 출제가 된 이런 기준이거든요. 아마도 평가원에서도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여기서 조금 조절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1단원과 2단원의 어떤 양이 좀 많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대신에 3단원 전체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 학평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우주론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새롭게 어려운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서 우리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번은 해저 탐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문제 조건에서 A해역과 B해역에서는 각각 해령이나 해구가 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 좀 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해령 같은 경우는 주변에 비해서 약간 높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그쵸? 해저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높게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 해구 같은 경우는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해구라고 이해하죠. 보통 6,000m 이상이 되는 어떤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해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음파 왕복 시간 문제가 나왔는데 이 음파 왕복 시간 음양특심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자료해석 문제, 특히 이렇게 탐구활동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봤더니 여기는 이제 주변에 비해서 딱 보니까 여기가 눈에 띄죠. 여기가 음파의 왕복 시간의 가정 어때? 짧아. 그럼 음파가 땅에 맞아서 해저정에 맞아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니까 이때 수심은 좀 어떻다는 얘기야? 얕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해령이 있다라고 바로 판단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B해역을 보게 되면 쭉 보니까 여기서 유난히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긴 부분이 있단 말이야. 자, 여기 부분은 아마도 수심이 깊은 골짜기가 될 테니까 여기 뭐가 있다? 해구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고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럼 수심을 구할 수가 있었죠? 수심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수심은 우리가 이제 D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구했죠? 자, 수심은 거리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시간 곱하기 속도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자, 음파의 속도 곱하기 그 다음에 음파의 왕복 시간 T에다가 왕복 시간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항상 2분의 1을 곱해야 된다. 요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가지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A역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자, A는 지금 해령이 있고 해령은 무슨 경계죠? 발산 경계입니다. 해령은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 경계고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경계. 그죠? 해구가 오히려 수렴 경계에 들어가는 거죠. 수렴 경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선지는 당연히 틀린 거. 자, 니은. B해역에서는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숫자를 조금 까다롭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볼 때는 D급부터 먼저 해결하고 오는 방법도 있긴 해요. D급부터 잠깐 보면,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역이 B역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연령이 좀 젊고, 여기는 해구니까 해령에서 만들어진 게 해구 쪽에서 소멸되는 곳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역이 B역보다 적다라고 해야 되는 거가 틀렸어, 사실은. 그럼 정답은 사실 니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계산은 잠깐 해보자고요. 자, B해역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은 여기였어. 그럼 계산을 해보면 요 공식에다 넣으면요. 수심 D는 자, 여기서 속도가 얼마라고 돼 있어? 음파의 속도가 1500m/s라고 돼 있네요. 자, 곱하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9.4초.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해야 돼? 2분의 1.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7050m 나오더라고요. 7050m. 그래서 7000m보다 높은 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다?
해구다. 자, 우리가 수능특강 기준에서는 6,000m보다 조금 더 깊은 지점, 6,000m보다 깊은 지점으로 갔을 때 우리는 해구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 이것도 좀 지엽이지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어이구. 자, 2번 문제는 요건 딱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인도판이 점점점 북상하다가 대륙 이동해서 북상하다가 얘가 유라시아판에 부딪히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 교과에서는 이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에 부딪혀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시대가 바로 신생대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뒀으면 좋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인도판이 점점점 북상하다가 이쪽에 부딪힌다는 얘기는 얘가 점점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렴 경계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수렴 경계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 접근해 볼게요. 기억선지. 10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는 수렴 경계가 존재하였다. 맞죠? 수렴 경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에 부딪히기 전에는 섭입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섭입평경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딪힌 다음에는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산맥을 만들면서 올라갔어. 그래서 현재는 무슨 경계? 수렴 경계 중에서 충돌형 경계고 과거에는 섭입형 경계였다. 이것도 우리가 좀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인도 대륙의 평균 이동 속도는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빨랐다. 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요때 얘네 둘의 어떤 시간의 격차.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의 시간의 격차를 봐도 뭐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지금 훨씬 더 시간의 격차가 더 커요. 그럼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얘는 거리가 이 정도밖에 이동을 못 했는데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얘는 거리가 이 정도 이동했으니까 굳이 뭐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판의 이동 속도가 더 어땠다? 빨랐고 점점 북상하면서 판의 이동 속도가 느려졌다. 그래서 B 구간에서 속도가 더 빨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빨랐다. 맞는 거네. 자, 디귿선지 보자. 이 디귿선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복각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자, 복각. 복각은 여러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했어요? 복각은 자, 우리가 고緯도로 갈수록, 그지?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갈수록, 그지? 고緯도로 갈수록 이 복각은 뭐 한다? 증가합니다. 그지? 그래서 저緯도 때는 복각이 좀 작았다가 고緯도로 가게 되면 복각이 뭐합니까?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복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인도 땅이 어떤 땅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암석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만약에 이 암석이 고생대 때 만들어진 암석이고 이 암석은 중생대 때 만들어졌고 이 암석은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 고생대 때는 땅이 더 밑에 있었는데 중생대, 신생대로 오면서 이 땅이 점점점 위쪽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됐죠? 그럼 얘는 점점점 위도가 어떻게 돼? 달라지지. 위도가 달라지니까 고생대 때 마그마가 식어서 암석이 될 때 나타난 복각의 어떤 크기와 중생대 때의 크기와 신생대 때의 크기는 다 어떻게 나타나겠어? 다르게 나타나겠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향을 얘기하자면 여기가 지금 적도 0도가 있는 곳이니까 적도 0도를 경계로 해서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는 남반부 입장에서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가는 거니까 복각이 조금 어떻게 돼? 작아지는 경향이 갔다가 다시 적도를 넘어가면 다시 북방부 고緯도로 가는 거니까 복각이 점점 뭐해? 커지는 약간 이런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됐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의 시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즉 고생대 때 딱 마그마가 나와서 암석이 됐어. 그럼 이때 복각이 딱 결정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이때 만들어진 이 고생대 암석 속의 복각은 현재까지 오더라도 복각은 바뀌지 않아. 근데 이거는 왜 틀린 선지가 되는 거냐? 고생대 때 만들어진 애는 당연히 현재까지 오면서 이미 암석이 돼버렸기 때문에 복각이 그 다음부터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이라고 돼 있어. 생성된.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생대 때 암석, 중생대 때 만들어진 암석, 신생대 때 만들어진 암석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하고 이때는 땅의 위치가 위도가 다 달랐기 때문에 이때 마그마가 식어서 암석이 되는 순간에 복각은 다 어때야 돼?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복각이 점점 감소하다가 다시 복각이 증가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고생대 때 어떤 마그마가 나와서 암석이 딱 돼서 복각이 만약에 60도가 됐다. 60도. 그러면 이 암석은 현재까지 오면서 계속 60도를 뭐 하는 거야? 유지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바뀌지 않는 거야.
근데 이 문제 의도는 고생대 때 만들어진 애는 60도였지만 다시 이제 중생대 때 마그마가 나와서 암석이 될 때는 위도가 달라졌으니까 복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동일하다. 이 표현은 틀린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 디귿선질은 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야. 항상 우리가 고지자기 연구는요. 마그마가 식어서 암석이 딱 된 순간, 굳어진 순간, 그 순간에 복각이 딱 결정되는 거고 그 암석은 이제 현재까지 오면서 복각은 계속 바뀌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들은 당연히 그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들은 복각이 땅의 위도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플룸 구조론 문제가 나왔네요. 자, 플룸 구조론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조건에서 가와 나에서는 각각 플룸의 상승류와 하강류가 하나가 나타난다라고 돼 있는데 딱 보니까 여기 이런 느낌 들죠. 이렇게 돼 있네.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냐. 이제 섭입대가 이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멘틀 대류가 하강하고 있는 섭입대에서 플룸의 하강류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섭입대가 발달한 해구 쪽 이쪽에서 섭입대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지? 멘틀 쪽에서 얘가 이제 점점점 여기서 무거워지다가 여기서 이제 물질들이 이렇게 체류를 하게 되는 거잖아. 체류를 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버티다 못해서 밑으로 쭉 하고 떨어지게 된다 그랬지. 그랬을 때 어디까지 떨어져? 멘틀과 외액의 경계. 멘틀과 외액의 경계가 보통 2,9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멘틀이 되는 거고 여기 밑에는 외액이 되는 거야. 이것도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줘야 돼요. 자, 얘가 떨어지는 곳은 어디까지? 멘틀과 외액의 경계야. 가끔 외액과 내액의 경계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낚시에 걸리면 안 돼. 여기까지 뚝 떨어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무슨 플룸? 차가운 플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열적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쪽에서 뜨거운 플룸이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열점도 만들고 이 열점에 의해서 마그마가 분출되는 이런 느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 섭입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 보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섭입대 근처니까 플룸의 뭐야? 하강류죠. 여기가 하강류입니다. 하강류. 그리고 여기는 무슨 플룸?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산플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 지금 가는 지금 여기가 연합권이 있는데 연합권이 이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인데 얘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간 느낌이죠. 그쵸? 뜨거운 물질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는 멘틀 대류에 상승류가 있는 거죠. 상승류.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된다?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곳이다. 뜨거운 플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자료 해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0에서 150km 사이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이라고 돼 있어.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돼. 지금 보니까 이게 등온선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0에서 150km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쯤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150km까지 갔을 때 몇 도가 돼버렸어? 1800도씨가 됐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 150km를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고. 그랬을 때 얘는 여기서 뭐야? 1800도씨가 되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A하고 B에서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A는 여기 있고 B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가면 이미 1800도씨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 이게 지금 온도가 똑같은 거니까. 됐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1800도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1800도에 해당되는 등온선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지 1800도씨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럼 당연히 얘는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1800도가 되고 얘는 더 많이 들어가야지 1800도씨가 되는 거니까 같은 깊이 들어갈 때 온도의 증가는 누가 더 커?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은 아 얘가 지금 등온선의 간격이 좀 조밀하구나. A쪽은. 얘는 넓게 퍼졌구나. 그럼 얘가 만약에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할수록 바람이 센 이유는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할수록 기압 차이가 크기 때문이니까 얘 같은 경우도 등운선이 조밀하게 있는 경우가 어떤 온도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보다 B에서 크다. 요거 틀린 겁니다. 자, 니은선지 가의 하부에는 차가운 플룸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뜨거운 플룸이 존재합니다. 틀렸고요. 디귿선지 나에서는 섭입하는 판을 지구 내부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 기억나죠? 판을 이동시키는 힘 중에서 여기 이제 해령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판을 이동시키는 힘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얘가 섭입대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장력에 의해서 장력이라고 봐도 좋고 결국 이 장력이 작용한 것은 중력 때문이지. 장력에 의해서 땡기는 거야. 이걸 땡기니까 여기 있는 판이 같이 이렇게 땡겨져서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섭입대가 있는 곳은 섭입대가 없는 곳보다 어떻다? 판이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것도 알아두세요. 대서양 같은 경우는 섭입대가 별로 없다 그랬지. 태평양은
섭입대가 많다 그랬어. 그래서 태평양판의 이동 속도가 대서양보다 빠르다라고까지 내가 예전에 수업한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겁니다. 정답은 디귿만 맞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문제 참 쉬웠어요. 그죠? 문제 쉬웠는데. 자, 아이고. 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요거는 딱 보니까 마그마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이 마그마의 생성 과정은 문제가 잘 나오죠. 그리고 이 문제는 딱 보니까 마그마의 생성 과정과 우리 한반도에서 화성암에 대한 어떤 지형을 같이 묶어놓은 문제야. 자, 딱 보니까 설악산 울산바위 나왔어. 쌤이 뭐라고 그랬니? 화성암 중에서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경우를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이해하고 지하에서 관입돼서 천천히 식는 경우를 심성암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때 제주도라든가 그 다음에 독도, 울릉도, 백두산, 그 다음에 철원 지역 이런 지역을 뺀 대부분의 산들은 뭐가 많다? 심성암이 많다 그랬어. 그래서 요 설악산 울산바위는 심성암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성암 중에서 뭐가 가장 많냐면 화강암이 가장 많고요. 이 설악산 울산바위도 화강암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좋아. 여기서도 그걸 물어봤어. 지금 보니까. 화강암이야.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심성암은 대부분이 화강암이야. 북한산도 화강암이야. 알았지? 울산바위 화강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 용두암이니까 얘는 딱 봐도 현무암이죠. 자,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화강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심성암이고 이 현무암 같은 경우는 뭐에 들어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한 거니까 얘는 화산암에 들어가죠. 그지? 그리고 기억나니?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서 흐르다가 급격한 냉각에서 식은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입자의 결정이 만들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입자가 작게 나타나. 그래서 무슨 질? 세립질이라고 우리가 정리했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심성암은 지하에서 천천히 식으면서 결정 입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지? 조립질이라고 한다 그랬었어. 그죠? 이렇게 보고서 우리 문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기억선지 A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마그마는 B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많다. 자, 지금 자료를 보면 A'은 여기로 가는 건데요. 자, 요거는 뭐가 있냐면 지금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곡선이야. 그치? 화강암은 무슨 색을 띄어? 밝은 색을 띄니까 SiO2 함량이 어때? 많을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 A'이 지금 여기서 설악산의 울산바위에 매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B'은 여기서 여기로 간 거야. 자, 그럼 얘는 뭐를 넘어간 거냐면, 자,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곡선이야.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멘틀의 용곡선은 현무암의 용곡선하고 거의 같은 말이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현무암을 만들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있었죠?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네. 요거 정리 잘 해둬야 돼. 압력 감소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얘는 대표적인 게 바로 해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수능특강에는 열점도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던 거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SiO2 함량이 많고 얘는 어두운 색을 띠니까 SiO2 함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는 얘들아 맞는 거. 자, 니은선지 볼게요. 나를 형성한 마그마는 B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얘잖아, 얘. 얘는 A'로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요것은 틀린 거다. 됐고. 그 다음에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입자의 크기는 얘는 세립질, 얘는 조립질이니까 얘가 더 커야 돼. 그래서 나가 다보다 크다. 이거 맞는 거예요. 됐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어때요? 지금 네 문제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1단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꿀단원이야, 꿀단원. 공부할 때는 조금 지루한 것은 인정. 일단은 좀 공부할 때 좀 뭔가 이렇게 돌덩이가 많이 나오고 외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짜증은 조금 날 수 있어. 그러나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각인만 잘 시키면 사실 크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복각 나오는 고지자기 그런 쪽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아이고 자꾸 뒤로 가네.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전리가 나와 있네요. 그쵸? 전리가 나와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육각기둥 모양으로 생긴 전리니까 얘가 뭐였지? 그렇지. 주상전리. 기억나지?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만 나왔어요. 알지? 여러분들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그지? 녹색창에 그 검색어들 웬 말이니? 오픈북도 아니고 뭐야 이거? 오픈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오픈 인터넷북 뭐라고 해야 되냐? 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했으면 사실 이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다가가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할게. 왜냐면 총평에서는 잔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자, 어쨌든 주상절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딱 보니까 연은이잖아. 연은. 그다음에 다는 뭐가 되겠니? 건열이지.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퇴적구조라고 얘기했고요. 퇴적구조는 연은 건열 말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또 뭐가 있었어? 사층리. 그지? 그 다음에 점이층리.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연은. 그 다음에 여기 건열. 이 네 개의 퇴적구조는 지층이 뒤집혀져 있는 역전구조를 알 수 있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주상절리는 좀 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얘는 어디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화산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지. 그지? 급격한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 자, 그럼 선지 한번 확인해 보자.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래 있니? 그러네. 가는 판상절리다. 아닙니다. 주상절리입니다. 뭐 쉬워라. 가는 심성암이다. 화산암입니다. 나는 횡압력을 받았다. 횡압력을 받아 형성된 것은 우리가 지질구조 중에서 뭐 역단층이라든가 혹은 습곡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이 연은이나 건열은 횡압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틀렸어요. 다는 수심이 깊은 곳이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점이층리가 해당이 되는 거지. 기억나지?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물 위로 노출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기로 노출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거든요. 여기 있었던 물이 증발해서 다 날아가고 이 밑에 있었던 땅이 대기로 노출돼서 갈라진 구조. 이게 바로 이제 건열 구조고 건조기후에서 주로 나타났었지? 그래서 이건 틀렸어. 5번밖에 답이 안 되겠네요. 나와 다로부터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퇴적 구조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암석의 나이를 판단하는 절대 연령, 그 다음에 지층의 어떤 선후 관계를 따지는 방법.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절대 연령 문제는요, 항상 이렇게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 문제하고 같이 믹스시켜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지질시대의 연도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았지? 그래서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은데, 일단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판단을 해보자고요. X의 양이니까 얘가 아마도 얘들아 무슨 원소야? 모원소일 거란 말이야. 모원소. 그죠? 그래서 모원소가 자원소로 되는데 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방사성 원소가 처음에 양의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반감기라고 했었고, 이 방사성 원소는 동일한 방사성 원소라면 반감기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쌤이 얘기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 양의 절반이 될 때까지니까 딱 봤을 때 50%를 찾아. 여기네. 내려. 0.5네. 그러면 이 X의 반감기는 얼마냐면 0.5억 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화성암 C와 D에 포함되어 있는 X의 양은 각각 처음의 양의 4분의 1과 16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었지?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따지면 되지. 일단 문제 조건대로 하자면 C는 자 처음의 양의 4분의 1이 남아있대. 그럼 반감기 한 번 오면 2분의 1, 두 번 오면 4분의 1, 세 번 오면 8분의 1, 네 번 오면 16분의 1. 그러니까 처음에 양이 4분의 1이니까 반감기가 몇 번 왔어? 두 번 왔지. 반감기가 0.5억 년이니까 얘는 1억 년 먹었네. 그치? 너무 쉽죠? 지구과학 너무 쉬워요. 진짜로. D를 보자. D는 16분의 1이 남았대. 반감기 몇 번 왔어? 네 번 왔지. 그 네 번 왔으니까 얘는 2억 년 먹었네. 이렇게 놓고서 여기 지층의 생성 순서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가장 먼저 쌓인 게 뭔지를 봤더니 일단 C하고 D도 보이지만 얘네들은 이제 아마도 좀 관입 쪽에 가깝단 말이야. 관입되면 나중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A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쌓였고, A가 쌓인 다음에 D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D가 관입된 거야. 됐죠? D가 관입돼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기저여감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여기 부정합이 있었네. 부정합이 이렇게 있었어. 됐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뭐가 쌓인 거야? B가 쌓였네. 그죠? B가 쌓이고 그 다음에 C가 들어왔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C가 들어왔어. C가 또 관입해서 들어왔겠지? 그 다음에 여기 또 기저여감이 있으니까 또 뭐가 나타났어? 부정합이 나타났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정합이 나타나고 그 위에 지층이 또 쌓였겠지.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여기 단층도 있었어. 단층은 선생님이 생략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단층도 있었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는데, 자, C에서 1억 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억 년이야. 얘가 나이가 1억 년이야. 자, 그 다음에 D는 얼마라고 돼 있어? 2억 년이야. 얘가 2억 년이야. 그지?
그러면 2억 년하고 1억 년이면 내가 연도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 쉽게 외우는 방법. 고생대는 어디까지 끊어? 2.4 정도. 2.4억 년 전까지가, 현재로부터 2.4억 년 전까지가 고생대. 그지? 그 다음에 2.4억 년에서부터 다시 0.65억 년 전까지가 중생대. 됐지? 자, 그렇게 자르면 되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5.4. 5.4는 뭐냐면 성칸브레 시대에서 고생대가 올 때 그 사이가 5.4억. 됐지? 그 다음에 고생대에서 중생대 기간 사이가 2.4. 그 다음에 중생대에서 신생대 사이가 0.65. 이 정도는 외워야지. 너희들 또 이것도 할 때, 야, 이거 중생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서 또 노숙장에 치고 있었지. 이것들이 아주 그냥 정신 못, 아니, 자소리 그만한다 그랬지.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는 대략적으로 무슨 시대야? 여기 사이는 중생대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자, 기억 가볼게요. A는 D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습니다. B가 퇴적된 시기에는 메머드가 번성하였다. 자, B가 퇴적된 시기는 중생대고요. 메머드는 신생대의 어떤 표준화석이죠. 틀렸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까지 2회 융기하였다.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 공부만 좀 했으면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 부정합이 한 번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 부정합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다시 융기가 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합 횟수에다가 플러스 2를 하면 최소 융기 횟수가 된다 그랬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지역은 현재까지 2회 융기한 게 아니라 부정합이 몇 번 나타났어? 2번 나타났기 때문에 그지? 플러스 2를 하면 최소 융기 횟수는 몇 번? 3번이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최소 융기 횟수가 3번이야. 자,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정답은 1번. 자, 쉽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인데, 야, 글쎄,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를 좀 빨리 찍으러 와서 사실은 이제 몇 번에서 오답률이 높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이 정확히 입수는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올해 본 학평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직접 가서 학교에서 본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선생님이 좀 예상해 보건데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지엽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이 학생 C의 얘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은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알았지? 일단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이게 학생 이름을 학생 A, B, C로 안 하고 철수, 영희 뭐 이렇게 했는데 영희가 하도 컴플레인 걸고 이름이 영희신 분들이 막 컴플레인 걸고 막 이래가지고 학생 A, B, C로 좀 다 바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나는 뭐 춘식이 뭐 이렇게 넣어도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 이제 빨리 보자. 판기하 나왔습니다. 판기하는 여러분들 고생대 말에서부터 중생대 초까지 그래서 고생대 말에 땅이 하나로 붙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를 초대륙 판기하라고 얘기했었고 그제? 이 판기하 시기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존재였어.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판기하가 만들어지면 땅이 하나로 붙기 때문에 이때 해안선의 면적이 줄어들고 대륙붕의 면적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판기하에 있는 시기가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가장 큰 대멸종이 같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사실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 5대 대멸종이 있었는데 5대 대멸종 중에서도 가장 큰 대멸종이 바로 이 판기하가 형성되는 고생대 말에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학생 B의 얘기. 자, 육지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했어. 요 정도는 외워뒀죠? 속시식물은 얘들아 무슨 시대에 번성했죠? 신생대에 번성했습니다. 자, 고생대는 양치식물, 중생대는 거시식물, 신생대는 속시식물 이렇게 번성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학생 C 말을 보면 바다에는 필석류가 번성했어 라고 하는데 자, 애들이 이제 여기서 약간 고민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조금은 얕게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필석이라고 하는 이 화석은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 될 수 있거든. 그럼 어쨌든 간에 약간 애매하지만 고생대 말부터 어쨌든 판기하가 있었고 이 판기하의 모습은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니까 만약에 얘가 고생대에 딱 걸려 있다면 얘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이 필석이라고 하는 애는 있잖아. 거의 이 판기하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지는 이 대멸종보다는 조금 이전의 멸종을 대부분 멸종을 해버려요. 알았지? 그래서 이 필석류가 번성했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필석이 뭐 고생대 말에 그럼 전혀 없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좀 할 말은 없지만 번성했다는 말의 의미는 필석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럼 필석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는 아마도 우리가 기까지는 외우지 못해도 고생대 좀 초반 쪽에 필석이 많이 번성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외울 때 삼필갑충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 삼엽충이 캄브리아기, 그지? 필석도 보통 이제 캄브리아기 혹은 오르드비스기 뭐 요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필석은 아마도 고생대 초반 쪽에 많이 번성했구나.
그러니까 필석이 있었다의 개념이 아니라 번성했어 라고 했으니까 번성한 시기는 고생대 말이 될 수 없고 초기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참고로 이 필석은 대본기 말 쪽, 대본기 말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쯤에서 거의 필석이 한 75%, 한 80% 이상 멸종을 하게 됩니다. 알았지? 자,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틀린 거야. 요거는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봅시다. 자, 8번 문제 드디어 유체지구 쪽이 나오네요. 이제 유체지구 쪽이 나오는데 자, 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심층순환과 관계된 문제인데 사실 심층순환과 관계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문제 어떤 유행이 심층순환하고 해수의 성질에서 TS도가 이제 같이 나오면서 찾는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어느 정도 이거는 암기가 돼 있죠. 사실 여기서 판단해도 돼요. 지금 보니까 표층수가 있는데 남극 중층수가 심층순환 중에서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심층수가 있고 그 밑에 저층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밀도가 점점 어떤 순환? 큰 순환이 되는 거야. 그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심층순환의 어떤 세 개의 종류였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도는 공부해야 돼. 여기는 자료가 있지만 자료가 없더라도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로 가면서 밀도가 커진다라는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았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밀도가 커져. 자, 근데 여기는 수온하고 염분이 나와 있는, 그지? 밀도를 알 수 있는 등 밀도선이 그려져 있고요. TS도에서 이쪽 대각선으로 가면 갈수록 어땠어? 수온은 낮아지고 염분은 높아지니까 밀도 로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지? 반면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죠? 밀도 로우가 어떻게 되죠? 작아진다라고 쌤이 얘기했었잖아. 그럼 그냥 찾는 거야. 지금 보니까 A가 가장 밀도가 작네? 얘가 뭐야? 중층수. 그지? 그 다음 밀도가 B하고 C가 좀 비슷하지만 B가 좀 더 작네? B가 바로 뭐냐면 얘가 심층수. 그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가 얘가 이제 저층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실 이 문제는 이 교육청 문제 이전에 우리가 이제 지구학2에서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고 선생님 기출편에도 있었던 문제야. 그때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어. 이건 좀 더 쉬웠어, 사실은. 됐어? 여러분들이 기출편 정도하고 수능특강 정도만 제대로 정리했어도 사실 이번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요. 알았지?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기억선지 볼게요. A는 남극 중층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B는 침강한 후 대체로 북쪽으로 흐른다. 뭐 보세요. 얘는 B가 심층수니까 심층수는 북극의 그린란드 쪽에서 침강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저위도 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니은선지, 즉 저위도,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죠? 자, 요거는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수온과 염분이 낮다. 남극 저층수는 여기 있어. 그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수온이 어때? 낮아. 그 다음에 염분도 낮네.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 항상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어디까지를 암기하고 어디까지를 암기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구분해 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가면서 밀도가 커진다 정도는 암기. 요 정도는 암기. 그런데 자, 이 디귿선처럼 그럼 남극 저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수온과 염분이 낮다를 이것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문제에서 조건대로 보면 C가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으니까 C는 얘보다 수온도 낮고 염분도 낮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됐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역과 디귿 정답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천체 문제가 나왔는데 이 천체 문제는 뭐 거의 5초 컷? 조금 뻥쳐서 5초 컷. 글자 읽으면서 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특이은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특이은하 잠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특이은하. 특이은하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 그치? 보통 일반적인 은하하고 조금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전파은하라는 게 있었죠? 전파은하는 다른 은하에 비해서 전파를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이 전파은하는 전파와 X선이 강하게 방출되면서 이 전파가 방출될 때 Z가 형성되고 로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이 전파은하는 허블의 어떤 형태상의 분류로 봤을 때는 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냐면 타원 은하에 가깝다. 요 정도는 암기가 돼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세이퍼트라는 사람이 발견한 세이퍼트 은하. 세이퍼트 은하. 이 세이퍼트 은하는 여러분들 이것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허블의 어떤 형태의 분류에 의해서는 얘는 무슨 은하에 들어간다? 나선 은하에 가깝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매우 멀리 있어서, 그지? 매우 멀리 있어서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은하, 별처럼 보이는 점상으로 보이는 퀘이사. 퀘이사가 있었지? 얘는 적색 편향이 매우 큰
얘는 준항성이다. 준항성이란 말의 의미는 얘는 은하인데 실제로 관측될 때는 매우 멀고 크기가 좀 작아서 점상으로 관측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퀘이사에 대한 얘기죠. 됐죠? 그리고 적색 편이가 매우 크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올해 수능 특강에는 여기 이제 특이 은하의 하나가 또 추가가 되는 게 이제 충돌 은하도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돌 은하, 은하가 충돌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딱 보니까 얘네 둘은 뭐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 지금 보니까. 가는 세이퍼트 은하, 나는 전파 은하라고 그냥 알려줬네, 아예 그냥. 자, 그냥 물어봐도 되는데. 그럼 얘는 딱 보니까 얘는 세이퍼트 은하네.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니까 얘는 좀 약간 나선 은하처럼 보이죠. 나선 은하. 그래서 얘는 딱 보니까 여기 Z가 있고 여기 로브가 있네. 좀 화질이 조금 흐리긴 한데. 자, 여러분들 이거 잘해야 돼요. 이쪽에서 뿜어져 나가는 여기 부분이 Z야. 소셜 얘기했지? 그 다음에 여기 형상화된 요게 뭐라고요? 로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얘는 전파 은하죠. 자, 가에서는 나선팔이 관측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선 은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나선팔이 관측되죠. 나에서는 Z 관측되죠. 가와 나는 모두 특이 은하에 속하죠.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도 꼬운 게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도 역시 천체 문제인데 요 문제는 여러분들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을 물어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모르겠어. 학생들이 요걸 물어봤다라는 거에서 약간은 조금 당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있으니까 지금 얘는 양성자가 2개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중성자가 역시 몇 개 있어? 2개가 있네. 그럼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니까 여러분들 화학 공부 안 했어도 중학교 기준에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면 질량이 몇이야? 4를 갖고 양성자가 2개 있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2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헬륨이잖아.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헬륨, 질량 4짜리 헬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하나는 바로 수소를 얘기하는 거겠지. 아이고, 소리. 그럼 수소가 결합을 해서 헬륨을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그쵸? 요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딱 봐도 양성자 반응이니까 PP 반응이야. 쌤, CNO 순환 반응이면 어떡합니까? 야, CNO 순환 반응이면 이 그림에 C하고 N하고 O가 있겠지. 자, C하고 N하고 O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CNO 순환 반응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원리까지 이해하기에는. 그냥 그림 보고 얘가 CNO 순환 반응이구나 라는 정도 알아두고 얘네들이 촉매 역할, CNO가 촉매 역할을 한다는 정도로 알아두면 되는데 요 PP 반응은 내가 수업 시간에도 요 정도는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소 질량 1짜리. 얘가 다시 수소 질량 1짜리하고 결합해. 됐지? 그럼 요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질량 2짜리를 갖는 중수소가 돼. 중수소. 됐지? 그 다음에 다시 수소 질량 2짜리가 또 수소 질량 1짜리랑 결합하면 이제 질량이 3이 되지. 그럼 이렇게 되면 3중수소가 될 수도 있는데 요 경우에 뭐가 되냐면 불완전한 헬륨, 질량 3짜리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과정이 2세트. 어차피 별 안에는 수소는 많으니까. 요 과정이 딴 데서도 헬륨 3짜리를 만들겠지? 그럼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헬륨 3짜리, 그 다음에 요 한 번 더 세트가 있었으니까 헬륨 3짜리가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들어? 헬륨 4. 우리가 말하는 안정적인 헬륨 4가 되고요. 그럼 질량 2개가 없으니까 수소, 중성수소 2개는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요런 게 바로 이제 PP 반응이다라고 했잖아. 어렵지 않지, 요 정도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런 거야. 지금 수소 질량 1짜리, 수소 질량 1짜리 결합을 했어. 그래서 얘가 이제 중수소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수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얘는 뭐가 된 거야? 헬륨이 됐는데 헬륨이 질량이 몇 짜리야? 3짜리가 된 거야. 그럼 헬륨 질량 3짜리가 여기 또 있는 거지. 1세트, 2세트. 그리고 얘네 둘이 결합해서 질량 4짜리 헬륨을 만든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가는 얘네 둘이 뭔지 알겠지? 선생님 그림에서 요거 2개는 다시 돌아간다 그랬잖아. 이런 정도로 기억해 두는 것도 좀 괜찮긴 해. 알았지? 근데 저 정도까지 몰라도 대충 딱 감오잖아. 이거는 양성자 반응이고 얘는 태양 질량의 대략적으로 교재마다 좀 다르지만 1.5배 혹은 태양 질량 한 2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질량이 작은, 즉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작은 이러한 별들은 PP 반응이 더 우세하다라고 그랬고 요거보다 더 크면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지.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작은 즉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좀 작은 별들은 안에가 핵, 복사층, 그 다음에 대류층.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핵이 커서 대류핵이 있고 그 다음에 복사층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류핵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란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반응이 우세하겠어?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해야겠지. 됐지? 조심해야 될 것은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한 거지 이 별은 PP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안 돼. CNO 순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PP 반응은 같이 동반되는 거야. 알았죠? 내가 너무 꼼꼼히 설명한다. 자, 일단 가보자. 기억은 헬륨 원자핵이다. 맞네?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이다. 맞네? 나의 대륙에서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보다 가의 반응이 우세하다. 아닙니다.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예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칠판 좀 한번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11번부터 20번까지도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